이슈 체크입니다. 이종걸 실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예. 한미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네. 이 협의, 그러니까 한미일 서밋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 예. 무슨 뜻이냐면 네. 지금까지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물론 다자간 회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게 정례화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냐면 박사님이 저랑 우연히 지나쳤어요. 우리 밥 한번 먹자. 지나가다가 또 우연히 와주세요. 우리 밥 한번 먹자. 이게 되풀이 되잖아요. 언제나 리셋됩니다. 네. 우연히 잠깐 만나는 거. 그런데 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 네. 무슨 얘기를 하자 하면 밥 한번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밥을 먹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누자 하면 그 다음 달에 만나면 그 얘기를 기반으로 또 다른 얘기가 이제 진전이 됩니다. 예. 자, 이게 정례화라는 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네. 아, 그렇죠. 뭐 박사님이 저한테 밥 한 번 사주신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공격을 당해가지고 아, 제가. 그러게요. 왜 스스로 자멸을 하시는지 제가. 예. 예, 그런 의미가 있다. 네, 알겠어요. 네, 근데 이게 외교라고 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이번에 저는 정말 이승만 대통령과 네. 박정희 대통령이 박수를 정말 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정말 뿌리가 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한미일 서밋과 같은 그런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역 안보 체제를 만들려고 네. 정말 노력을 하셨었어요. 네. 그것이 이제 결실을 맺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이승만 대통령의 태평양 동맹 추진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과 그다음에 1953년. 1949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각각 왜 그렇게 했느냐? 당시가 한반도 그런 이 전쟁의 위기가 아주 고조됐던 어떤 네. 가장 대한민국으로서는 절박했던 시기였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어떤 시기였냐면 에치스 라인 직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에치스 라인이 미국이 가장 중심적인 어떤 그런 그 방위 라인을 일본에 두겠다. 네. 대만의 어떤 전운이 고조돼도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네.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미리 알고 미국의 압박을 넣기 위해서 당시 대만의 장개석 총통과 필리핀의 키리노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태평양 지역에 동맹을 맺겠다라고 네.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 참, 뭐 내가 겉으로 말릴 수는 없어도 그거 되겠습니까? 하면서 굉장히 뜨악하게 바라봐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대서양 동맹처럼 그러니까 이 나토처럼 우리도 태평양 동맹을 하게 만들어 줄래? 아니면 우리의 군사력을 확실하게 지원해 줄래? 이런 어떤 약속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이. 그래서 미국이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1953년으로 다시 넘어가 보죠. 다시 재추진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철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지 아니하면 도대체 아무런 어떤 약속 없이 미국은 계속 정전 협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한번 태평양 동맹을 들고 나오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확실하게 지원을 해라. 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가 태평양 동맹이라는 걸 맺을 수밖에 없다. 내가 주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정말 절벽 외교를 펼칩니다. 물론 여기에 거제 수용소에 포로도 방공포로도 풀려나게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압박을 넣으면서 바로 한미 상호 방호 방위 조약을 얻어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삼각 안보 체제를 이제 다시 강력하게 재구축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네네. 쭉 추진해 왔던 그렇죠. 그런 그 외교안보 전략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이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네. 약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한미동맹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 삼각안보체제가 필요하냐? 네. 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합니다. 제가 민주당이 얼마나 당황했냐를 내가 지켜보면 논평이 서로 맥락이 닿지 않아요. 아, 지그들끼리? 예, 지기들끼리도 맥락이 전혀 닿지 않아요. 예. 한쪽에서는 뭐 한미동맹이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한쪽에서는 아니다 뭐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에 지금 전운을 지금 들이우고 있다. 네. 뭐 서로 다른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한미동맹은 있어요. 근데 미일 동맹은 있어요. 한일 간에 늘 이 부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사과를 하래, 뭐 하래 만에 하면서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한일 관계는 악화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주한미군은 지상군 중심이에요. 이사단. 네. 이사단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이 그 지상군 중심이고 주일미군은 공군과 해군력 중심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어떤 상황, 한미의 삼각안보 동맹까지는 아니죠. 협력체가 있지 아니한 그 전의 상황에서 네. 한반도 유사시에 주일미군이 어떻게 해서 이 지금 한반도에 개입을 하느냐에 대한 사실 확실한 보장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주일미군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지 한국과의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네. 동맹이란 건 뭐냐면 양국 간에 직접적인 어떤 위협이 됐을 때 거기에 군사적인 어떤 지원을 해준다라는 약속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한반도에 만약에 이 주일미군을 투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려면 네. 양국 간에 정치적인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의회 뭐 승인이라든지 그래요. 예. 뭐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허비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상군과 해군과 공군의 이 협력 체계, 즉 이번에 네. 한밀 동맹에서 뭐라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세웠죠? 한밀 간의 군사적인 위협이 있으면 즉시 협의한다. 예. 바로 그게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완전히 하나의 어떤 체계로서 이제는 협력, 그러니까 안보 협력 단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1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3국 정상 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방송 생중계로 이제 국민들께 설명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습니다. 예, 우리 9시 10시에 방송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설명을 함께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갈게요. 이재명이가 지난주에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받아서 출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 뭘 포스터까지 막 그 도배를 했잖아요. 네. 제 기억으로 뭐 당당히 나가겠습니다인가 뭐 등짝에다가 해놓고 난 다음에 날짜 시간을 10시 20분으로 써놓고 서울중앙지검 정문인가 뭐 이렇게 써놨어요. 네네. 구체적으로요. 그랬더니 한 200명 모였다 그러더군요. 네네. 개딸들이. 네네. 예. 많이 쳐주시는군요. 100명이라는 100명이라는 설도 있습니까? 예. 예. 근데 200명 2배나 쳐주시는. 예. 그럼 언론에서 200명이라고 보도를 해서 네. 그래요. 100명 왔대요. 네네. 처음에 시작할 때 100명 정도여서 상당히 너무 듬성듬성하다. 그 200명은 거의 끝나갈 무렵.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다 해서 200명이다라는 현장 기자의 설명이. 처음에 모인 개딸들이 이거 큰일 났다 싶고 막 해갖고서 뭐 전화하고 난리를 쳤나 봅니다. 그랬던 모양이네요. 혹시 그랬을지도 모르겠네. 예. 그래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재명이 쫄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역시 그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쟁이다. 이재명은 철학이 없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자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앞으로 검찰 소환에 끽소리 없이 뭐 아무도 오지 않게 하고 조용히 들어가서 검찰 소환을 검찰에서 충실히 진술하겠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게 당당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당당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당당하니까 굳이 옆에서 응원 안 해도 되고 네. 내가 당당하니까 미리 진술서 같은 거 공개하지 않고 가서 다 내가 얘기하면 예. 검찰한테 내가 다 진실을 내가 알고 있어. 그 진실 다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당당하지 아니하니까 사실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장소, 시간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그 직전에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세 번째 출두할 때 도대체 왜 그렇게 병풍을 많이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냐 했더니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나오지 마세요. 저 혼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하죠? 장소, 시간을 명기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쫄았으면 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말과 맥락이 닿지 않는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참 뭉치는 정말 이 혐오감이 있을 정도로 뭉치는데요.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 일요일 날 출근했잖아요. 예. 아까 국회에 출근했는데 기자들이 따라붙으면서 아니 저 이번엔 왜 장소와 시간을 이렇게 다 쓰셨어요? 뭐 당당히 하신다며요. 뭐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대요? 네, 그랬습니까? 아니 그랬습니까?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요? 예, 이게 유체 이탈도 아니고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건? 아니 그 무슨 선택적 무슨 기억 무슨 상실인지 장애인지가 있다면서? 이 사람은 네. 치료를 많이 받아야 돼요. 안면 인식 장애 이것도 그 안면 인식 장애구나. 선택적 안면 인식 장애와 선택적 기억 상실증과 리플리 증후군 그때 달라요의 그 거짓말 이 증후군과 이 모든 증세들이 종합 병동과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 그랬나요의 이거 분노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보통은 이재명한테 참 이제 분노가 일어났는데 그냥 기막혀 했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날 갈 때 뭐 원고지 써갖고서 줄줄줄줄 읽고 가서 그 입장문으로 대신하겠다고 사실상의 그 진술 거부권, 네.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근데 그날 이제 들어가면서 시지프스 인용을 지금 이게 두 번째입니다. 시지프스 말씀을 하시는데 예. 두 번째 자신의 무식함을 드러낸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윤동주였어요. 아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하늘을 두고 울어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SNS에 글을 쓰거든요. 그때가 자신의 최측근 정진상이 구속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한테는 청천벽력이거든요. 자기의 모든 그런 혐의를 다 알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측근인데 이 정진상이 구속되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나는 하늘에 울어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무식한지 그때 다 드러났잖아요.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는 윤동주 시인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쓴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부끄럽다. 왜 이런 식민지 시대에 살면서 이 하늘을 우러러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이 지식인으로서 그다음 바람에 이는 잎새도 나는 부끄러워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자는 그걸 인용하면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라고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시지프스가 얼마나 이자가 정말 최악인지 뭐 시지프스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마도 알베르 까미의 부조리 때문에 시지프스가 영웅이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시지프스는 가장 최악의 형벌을 받을 만한 자였어요. 아시다시피 이자는 가장 교활하고 가장 거짓말을 잘하고 그래서 모든 신들을 계속 속이거든요. 마지막에는 자기가 죽을 텐데 왜냐하면 제수스한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을 텐데 아내한테 나의 제사를 절대 지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형벌을 받아서 죽어요. 그래서 하네스 죽음의 신한테 가는데 하네스한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요 아내가 나 제사도 한 번 못 치렀어요. 제가 돌아가서 제사 한 번만 치르게 해주세요. 혼백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돌아간 다음에 천수를 누렸어요. 그다음에 튀었어. 손잡고 튀어갖고 천수를 누렸어요. 그러자 신들이 정말 분노를 했어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교활한 게 분노를 해서 돌을 올렸다가 돌을 떨어뜨려서 다시 올리는 형벌을 받았지만 이 시지프스가 거짓말한 횟수만큼 돌을 올렸다 내렸다 하게 만든 거 아닐까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재명과 시지프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시지프스가 여행자 방랑자를 고의로 죽였다라는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5명이나 사실은 간접적으로라도 저기 그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건 정말 시지프스의 형벌과 마찬가지죠. 감옥에 가면 누구나 다 시지프스가 됩니다. 일상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요. 그 개딸들이 노사연, 노사봉 자매들한테 문자 폭탄을 했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그 만남이라는 노래를 패러디를 해서 뭐 너희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매국의 바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자 노사연, 노사봉 자매가 왜 조문을 했냐면 이모인가요, 고모인가요? 제가 갑자기 기억나. 현미 씨가 이모가 됩니다. 근데 현미 씨가 사실은 국민 가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현미 씨가 발세를 했을 때 윤 대통령이 조화를 보냈던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뭐 거기 거기에 답해서 다시 조문을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그러면 이재명이하고 김성태 그 조폭하고 자범이 서로 모친 상에 조문하고 답방 간 거는 괜찮고. 그것도 우연이 아니네요. 예. 우연이 아니고 그야말로 범죄인들의 만남이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개딸들이 그 노사연 자매를 괴롭힙니까? 왜 MBC의 옴부스맨으로 뭐 출연한다는 칼럼니스트가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윤기중 교수님 발세에 살을 날렸는데 잘못 갔다. 이런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런 발언을 했는데 지금 이 글, 그러니까 노사연 자매의 글에 대한 어떤 댓글 공격도 역시 인간의 도리를 최소한의 알겠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어긋나게 하는 그런 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면 생각이 달라도 그냥 참아주겠는데 이건 폐륜적인 행동을 하니까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 김혜경 법카로 알려져 있는 그 법카 유형 사건, 공금 횡령 사건 관련해서 그 공익 제보를 했던 7급 공무원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죠. 김혜경 법카 사건의 주범은 김혜경이 아니라 이재명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뭐 김혜경과 관련돼서 이 법카를 다 주도적으로 썼다라고 표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매일경제의 이 공익제보자 7급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아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쓴 건 지금 이재명이다 하고 하면서 또 다른 어떤 보충적인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샌드위치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그 병이 있어갖고 이재명 메뉴가 당뇨가 있어서 그 샌드위치 집에 이재명 메뉴가 따로 있었대요. 뭐 해서 주로 이제 그런 어떤 샐러드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당뇨에 맞춤한 그런 이재명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200만 원어치를 했는데 이건 또 총무과 이름으로 장부를 썼다라는 것이고요. 뭐 커피 믹스부터 시작을 해서 CCTV에 들어가는 어떤 뭐 건전지 또 뭐 탁상시계 이런 부품들을 사저에 두려고 하는데 이거 역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법카로 썼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그 대목이 재밌던데요. 법카로 과일을 사가지고 관사 냉장고에 1층, 2층에 냉장고에 꽉 채워놓으면 김영애가 가서 그걸 다시 박스에 다 담아갖고 집으로 가져갔다 그러대. 이건 딱딱 이렇게 역할 분담이 맞잖아요. 그렇죠. 뭐 그것만 얘기했습니까? 뭐 이불을 어떻게 개놔라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어떻게 탁탁탁탁 그 과정들이 아주 컨베이어 벨트처럼 맞물려서 그러네. 그 이재명이하고 김혜경이가 아주 찰떡궁합인 모양이네. 뭐 우리가 뭐 익히 봤지요. 부창부수라고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어쨌든 거의 그럼 뭐야 누구야? 김부 누구지? 네. 김부 누군가요? 네네.
그 사람은 뭐야 그러면? 그 있잖아요. 왜 그 점이 어쩌고 저쩌고 네네. 했던. 그 아니 이재명이하고 김혜경이가 그렇게 궁합이 잘 맞다는데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글쎄요. 궁합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침대 위에서 김부선이 됐어요. 예, 예. 더 이상 나가지 마세요. 아니 김혜경과 그 저기 얘긴데요. 그 문자 해경군 김씨. 그러니까 침대 위에서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김혜경이 글을 올리면 침대 바로 옆에 앉아서 어이구 그거 참 좋은 의견입니다라고 바로 멘션을 올렸다는. 그랬대요? 예, 예. 맞아. 그때 침대 얘기가 나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른 걸로 연상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관련 기사를 전해드리면서 이 7급 공무원 했던 공익 제보자가 정말 막 그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제대로 된 직장도 갖지 못하고 야간 택배 업무 일을 하다가 뭐 허리를 다치고 막 이런 얘기를 쭉 제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진짜 좀 그 마음이 안 좋았어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다 우리도 외면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저도 사실은 반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찌어찌해서 어쨌든 연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후원이라도 좀 해드리고 싶다. 후원 예, 계좌라도. 예, 예, 그랬더니 우리 그 7급 공익 제보자 그분이 그 말씀은 고맙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상황을 좀 생각해 보고 다시 좀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네. 어쨌든 좀 이게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 있잖아요. 네. 단순히 그 무슨 신변 보호 한다고 경찰 몇 명 붙이는 수준이 아니고. 네. 아니 이게 훈장을 받아 마땅한 분들인데 뭐 김태우 같으면은 막 강서구청장이 있다가 유죄 받아서 박탈당하고 이번에 이분은 뭐 생계가 어려운 지경이 되고 이건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이 대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기가 공익 제보를 결심하게 된 건 아내였다. 아내가 자기가 계속 그 지시를 받으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정말 떳떳하게 살자라고 조언을 해서 뭐 제보를 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 대목이 누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백모 씨. 즉 백종선이라는 사람, 즉 그 보디가드 이재명이 비서, 그러니까 그 수행 비서 역할을 했죠. 시장 시절에 이 야당 측 저 시의원이 질의를 하자, 비판적 질의를 하자, 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막 뛰쳐 들어갔던 행동 대장격인 그 백모 씨가 이 기사 있죠. 제보를 하자마자 기사가 딱 나오잖아요.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 좀 보자. 저 제보자한테. 저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를 했다.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히 이사를 했다. 저는 이사를 했다는 딱 대목에서 떠오른 인물이 백모 씨의 전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다른 공익 제보 하겠다는 사람이 조언을 구하면 어떻게 대답하겠냐. 그랬더니 절대 하지 말라고 하겠다. 이 대목이 정말 지금 우리 사회의 그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게 공익 제보를 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공익 제보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이게 정상인데 저거 공익 제보 당한 자들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다니고 뭐 이러고 있고 제보한 사람들만 지금 겁이 나서 쫓겨다니고 이런 사회가 이게 선진적인 사회 글로벌 중추국가 얘기 진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익 제보자가 제보한 것을 내용으로 해서 사필 규정이 딱 이루어졌을 때 사실은 공익 제보자가 보람도 있고 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제보를 한 다음에는 더 떵떵거리면서 내가 그랬나요? 하면서 한 일개 정당의 당대표로서 매일같이 이 화면에 나오게 되면 제보자가 어떻게 제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삶을 영위하겠습니까?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한다면 하는 원희룡이 이번에 모든 이 건설 관련 카르텔과 네. 전면전하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정론일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어제 일요일 날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LH가 전관업체와 체결한 기존 계약을 모두 취소하겠다. 648억 원 규모를 다 백지화하겠다라는 네. 기사인데요. 이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희룡 장관이 약속을 했잖아요. 뿌리 뽑겠다. 그런데 약속은 했지만 사실은 그게 다른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 이게 절차가 필요하고 이미 계약이 끝났는데 계약을 파기하면 이것이 나중에 어떤 그 소를 제기했을 때 정부가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고 네. 공무원들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 파기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약 그 공무원들은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렇게 가까지 가는데 네. 엄청나게 많은 저항과 또는 그 프로세스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네. 위에 있는 책임자로서는 아우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 하자. 내지는 이걸 어떤 것으로서 사실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되거든요. 네. 우리 지금까지 이 개혁하겠다라는 그런 그 정부도 많고 이 대통령도 많고 장관도 많았습니다만 당장 이것을 취소하는 행동을 보이는 장관은 없었어요. 네. 불가능하죠. 거의 네. 불가능해 왔죠. 음흠. 자기가 또 어떻게 지금 이것을 나중에 네. 비판을 받거나 혹은 미움털이 박힐 수도 있는 어떤 문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며칠만이에요. 약속한 지 이게. 네. 그다음에 그대로 전격적으로 딱 취소시켜 버렸다. 한다면 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항을 제대로 못해요. 물론 이게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정당성을 얻었다. 예. 그리고 추진력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네. 이것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돌파하고 추진력을 보이면서 이권 카르텔과 또 다른 전쟁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지금 원희룡 장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원희룡 장관 얘기를 보면서 제가 조금 윤석열 정부의 총리 이하 장관들한테 좀 정말 촉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네. 원희룡 장관이 지금 당장은 LH 관련해서 네. 이게 건설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선언했지만 그 얘기 중에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 LH만이겠습니까? 네. 하면서 도로, 교통, 철도, 공항 이게 다 이제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들인데 네네. 이 부분 또한 수십 년 적폐와 카르텔이 있을 거다. 네. 이들과 관련된 싸움도 전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네.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니까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철도도 코레일도 있고 뭐 공항도 있고 고속도로 공사도 있고 또 LH도 있고 하니까 장관으로서는 산하기관을 쭉 열거해서 LH만 아니라 다른 산하기관도 수십 년 적폐가 있고 카르텔이 있다면 싸우겠다 이건데 그러면 다른 장관들은 그런 게 없나? 어마어마하게 아니, 많죠. 산자부 장관은 없겠어요? 다 전부 다 농림부는 없겠어요? 이권이 있는데 산하기관이 있고 예. 산하기관에서 전부 다 낙하산으로 그 업체들한테 전부 다 예. 가버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와 그쪽으로 전부 다 그런 예. 이권을 그렇잖아요. 챙겨줬다. 예, 행안부는 똑같죠. 없겠냐고. 예. 그럼 왜 다른 장관들은 전쟁을 안 해? 카르텔이 없어서 전쟁 안 한다고 하고 차라리 성명을 하든지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카르텔과 전쟁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부처는 그런 카르텔이 없어요. 그래서 우린 전쟁 안 할 거예요라고 하든지 맞습니다. 있는데 쭉 겁이 나서 못 한다고 하든지 이거 뭐 하는 자들이에요? 눈치 보고 같은 있는 장관들이잖아. 그렇죠. 인식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LH 그 분명히 존재했어요. 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수십 년간은 존재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깨트리면 깨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지. 깨트리지도 않고 네. 그저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대통령이 또 한 번 나서서 질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모든 부처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라. 어떤 관계냐라고 저는 지시를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이 국토교통부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일본은 사실 철도가 아주 철도가 그러니까 세포처럼 가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도로가 정말 세포처럼 예. 펴져 있어요. 그럴 때 도로 마피아라는 얘기는 국토교통부에서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네, 이 네. 도로 쪽이 사실 굉장히 그 권력을 그 국토교통부에서도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고 네. 아무 데서도 그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뭐 이권이라든지 이걸 얘기를 못 해왔다는 겁니다. 예. 저는 도미노처럼 분명히 이 부분도 드러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다른 부처에서 숨도 못 쉴 겁니다. 다른 장관들도 숨도 못 쉬는 그런 상황이 될 거로 보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를테면은 태양광 비리. 네. 그럼 이게 그 환경 내세운 이 종북 수사파 좌파 생태계의 비리잖아요. 네네. 그럼 이건 환경부와 산자부가 네.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드러난 이런 적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쟁하겠다고 해야지. 네. 맞습니다. 뭐 수십 년까지는 안 바래도.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또 고용노동부가 당장 민노총 탈퇴를 하려고 그러니까 막 상급 노조인 민노총에서 오히려 지부장을 해고하고 이게 노동이 지방 노동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엉뚱하게 민노총 손들어주는 일까지 있어서 논란이 됐잖아요. 네네. 그럼 고용노동부가 딴 건 몰라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횡행하고 있는 이 민노총 중심의 좌파 생태계에 대한 척결을 해야 되겠다. 네. 뭐 수십 년 적폐는 놔두더라도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법치죠. 예. 법을 뛰어넘는 그런 카르텔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네. 법치로서 그것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게 네. 특별하게 어느 쪽으로 편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법의 이름으로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저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총대를 맸다. 그리고 이렇게 깨트림으로써 말씀하셨듯이 그런 네.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댓글 읽어드릴게요. 고정철님은 장관 자격 없는 자들 스스로 용퇴해서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댓글 올리셨고요. 제 눈에는 장관 자격 없는 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안광주님은 이 다른 장관들은 속으로는 비아냥거리겠죠. 니만 잘났나 하면서. 만약에 이렇다면 진짜 우리 정부 그게 큰일이에요. 그렇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네. 윤 대통령이 장관들이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숨을 죽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자신도 이권 카르텔에 연루가 되거나 혹은 그걸 눈 감아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이정호 실장과 함께 이슈 체크해 드렸습니다. 마무리 짧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한미일 서밋 대못을 박았습니다. 어떠한 정권이 만약에 정말 좌파 정권이 몇십 년 후에 다시 들어서더라도 한미일 서밋만큼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불가역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체크.